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생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물리치료사 마르코스 사크리스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무릎 관절 마모를 완화하기 위한 15-20분 정도의 루틴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입니다. 사실 이 운동들은 매우 간단해서 어떤 연령대든 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무릎의 마모 또는 관절염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무릎 관절면과 관절 구성 요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되고 퇴화되는 현상입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거나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련된 관절의 노화 현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흰머리가 더 일찍 생기거나 더 빨리 나이가 들어 보이듯이 관절염도 마찬가지로 더 일찍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또는 무릎 마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퇴행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유전적 요인, 즉 가족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바로 운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루틴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관절염이나 관절 마모, 특히 무릎 관절염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연골의 마모 징후가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있으신 분들, 즉 슬개골 뒤쪽이 달아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알겠죠? 슬개골은 무릎 앞쪽에 있는 작은 뼈이고 그 뒤쪽이 닳는 것을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고 합니다. 무릎 염좌가 있으신 분들도 이 루틴이 무릎 주변의 모든 근육을 강화하고 더 나은 안정성을 제공하며 퇴행성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월 상연골 손상도 마찬가지로 이런 손상은 종종 관절염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릎 수술의 경우 예를 들어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들은 수술 전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수술 후 갑자기 잃게 되는 근력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은 항상 무릎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 차원에서 만약 당신이 젊고 무릎에 관절염의 징후가 있다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무릎을 더 오래 보존하고 관절염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무릎 관절염이나 무릎 연골 마모는 만성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즉,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예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고 우리가 젊어지거나 나이를 줄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아주 중요한 점은 이 루틴을 통해 관절염을 잘 관리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옆으로 이동해서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루틴을 진행하려면 몇 가지 물건이 필요하지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모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여기 중간 크기의 수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수건은 처음 운동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쿠션들도 준비했습니다. 작은 쿠션 하나, 그리고 제 소파 등받이의 일부인 조금 더 큰 쿠션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곧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두꺼운 고무밴드가 있는데 이건 벨트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대퇴사 두근의 등척성 수축 운동입니다. 저는 모든 운동을 한쪽 다리로만 할 건데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있다면 한쪽 다리로 먼저 하고 영상을 잠시 멈춘 다음 반대쪽 다리로 반복하세요. 저는 한쪽 다리로 모든 세트를 끝내고 나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걸 선호하는데 그게 근육 피로를 더 잘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수건을 여러 번 접은 다음 이렇게 말아서 작은 롤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무릎 뒤에 놓을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저처럼 앉아서 해도 되고 더 편하다면 등을 대고 누워서 해도 됩니다. 저는 목소리가 더 잘 들리도록 앉아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다리를 곧게 펴고 엄지발가락이 천장을 향하게 한 다음 수건을 아래로 세게 누르면서 동시에 발끝을 내 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퇴사두근의 등척성 수축이 보장되고 슬개골이 올라가며 다리 앞쪽 근육이 더 단단하고 팽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발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항상 붙어 있어야 하며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만 움직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등척성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1, 2, 3, 4, 5초 동안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발을 이완하고 무릎을 이완하면 대퇴사두근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누르면서 1, 2, 3, 4, 5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완하세요. 이제 2개 했고 함께 10번 반복할 거예요. 강하게 누르세요. 발끝을 내 쪽으로 당기고 1, 2, 3, 3, 4, 5. 그 발꿈치는 항상 바닥에 닿아 있도록 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등척성 수축. 강하게 누르세요. 1, 2, 3, 4, 5. 4회 반복했습니다. 힘을 빼고 다시 갑니다. 누르고 발끝을 내 쪽으로 당기고 5초간 유지하세요. 이 수축은 전경골근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전경골근은 발을 위로 당기는 근육으로 대퇴사두근의 수축 효과를 높여줍니다. 근육 사슬대에서 일부 근육들이 함께 협력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함께 수축할 때 근육 활성화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발끝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이게 6번째입니다. 2, 3, 4, 5. 힘을 빼세요. 이제 7번째로 갑니다. 7번째, 강하게 누릅니다. 2, 3, 4, 5. 힘을 빼세요. 3다시 갑니다. 1, 2, 3, 4, 5. 힘을 빼세요. 마지막 2번 반복입니다. 강하게 누릅니다. 1, 2, 3, 4, 5. 힘을 빼세요. 마지막 반복입니다. 지지합니다. 1. 이발끝을 몸쪽으로 3, 4, 그리고 5. 완벽해요. 이 동작을 조금 더 어렵게 하고 싶다면 쿠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션을 조금 더 접어서 무릎 아래 높이를 더 만들어주면 동작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하지만 이 동작에서는 반드시 발꿈치가 항상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완벽해요. 쿠션은 여기 두고 수건도 여기 둘게요.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완전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봅시다. 여기서는 운동하지 않는 다리를 구부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반대쪽 다리는 곧게 들어올리면 됩니다. 너무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에서 약 20, 30cm 정도 들어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를 편하게 내려놓으세요. 이번에는 엄지발가락이 바로 위를 향할 필요는 없고 약간 바깥쪽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깥쪽으로 45도 정도 돌려서 대퇴사두근에서 가장 중요한 내측관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로 유지하는 대신 약간 바깥쪽으로 돌려서 내측관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세요. 첫 번째 운동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꽤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땐 벨트를 발가락 아래에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타이엇 밴드를 쓰지만 벨트나 담요 등 어떤 물건도 사용 가능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다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다리를 들어올릴 때 손으로 약간 도와주면서 근육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하고 너무 피로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손은 단순히 보조 역할, 외부 지지점이 되어야 하며 손만으로 동작을 하면 운동의 의미가 없으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타이어 밴드나 벨트는 다리를 들어올릴 수 없을 때만 약간의 보조 역할로 사용하세요. 네 번째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처음에 대퇴사두근 기능이 일시적으로 억제되어 다리를 들어올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 넷, 다섯. 5번 반복했습니다. 이제 5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빼세요. 만약 다리를 쭉 뻗으면 반대쪽 다리도 뻗으면 운동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디디고 있을 때 지렛대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1, 2, 3, 4, 그리고 5. 완벽해요. 이제 3개 남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몸을 일으키면 운동의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관절을 굽히는 동작이 들어가면 대퇴사두근이 다리를 들어올리기 위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대쪽 다리의 지지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발을 몸 가까이에 두거나 발을 더 멀리 두어서 난이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5. 한 번만 더 반복하면 됩니다. 10번을 했고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형 동작을 보여드렸습니다. 쉬운 운동처럼 보이지만 제 대퇴사두근이 꽤 피로해졌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작은 쿠션을 잡아서 무릎 뒤쪽에 놓아줍니다. 이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쿠션을 조금 더 큰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운동에서는 쿠션이 클수록 운동이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고 작은 쿠션과 소파 등받이에서 가져온 더 큰 쿠션,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상체를 세우거나 등을 대고 누워도 괜찮아요. 이제 앞서 했던 두 가지 운동을 합쳐서 할 거예요. 잘 보이게 저는 가장자리에 앉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앞서 본 것처럼 쿠션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립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지 않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을 약간 옆으로 돌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발끝이 단순히 위로만 향하지 않도록 하고 약간 바깥쪽으로 30도에서 45도 정도로 회전시켜 주세요. 바깥쪽으로 힘을 빼고 다시 당기고 지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뺍니다. 힘을 뺍니다. 다시 당기고 지지하고 무릎에 힘을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낮게 아로비 스템 2개 남았습니다.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립니다. 마지막 반복이에요. 더 잘 보이게요. 내리고 쭉 뻗어요.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5번 더 남았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더 두꺼운 쿠션으로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번에는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누울 거예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무릎을 더 많이 굽힌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움직임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발휘해야 하는 힘도 더 커집니다. 이제 다음을 해보겠습니다. 이 쿠션을 아래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발끝은 약간 옆으로 향하게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내립니다. 그리고 발꿈치가 닿자마자 다시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에 닿고 다시 들어 올립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2번 남았고 쿠션을 아래로 살짝 눌러주면서 수축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항상 발 위로 아래쪽을 살짝 눌러주면서 대퇴사두근의 내측관근이 강하게 수축되도록 해주세요. 아마 2번 남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터치하고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완벽해요. 이런 종류의 무게를 추가하면 운동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발목에 착용하는 발목에 차는 무게추입니다. 운동이 너무 어렵지 않게 1-2kg 정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에 대한 저항이 당연히 증가하고 운동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이 방법은 오직 더 높은 수준을 도달하신 분들과 대퇴사두근의 힘이 더 강한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 이런 변형, 이런 대안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이 여러분의 가능성에 최대한 맞춰질 수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목표입니다. 이제 소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치우겠습니다. 카메라를 보겠습니다.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서 무릎에 아주 좋은 대퇴사두근 표기 운동을 몇 번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뒤쪽으로, 아주 뒤쪽으로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잘 보이도록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당기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벽합니다. 최대한 뒤쪽으로 아주 깊숙이 앉아서 종아리 뒤쪽이 소파에 거의 닿을 정도로 최대한 뒤로 앉으세요. 여기서부턴 거의 동일한 동작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다리를 최대한 뻗은 다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빼고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 발은 약간 바깥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아시죠? 발끝이 위만 보지 않게 해서 내측 관근에 더 집중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잘 통하는 작은 요령 하나는 엉덩이를 약간 들어 올려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저는 키가 크고 다리가 아주 길어서 제 경우에는 꽤 어렵지만 쿠션 2개 정도를 넣으면 자세가 훨씬 편안해지고 아마 운동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발이 바닥에 거의 닿지 않거나 아예 들려 있도록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빼세요. 발을 바닥에 대고 계속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반복했어. 5번 더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제 3개만 더 하면 끝이야. 그리고 내 무릎은 이미 많이 지쳤어. 넷, 다섯. 그리고 허벅지 쪽에 엄청난 자극이 느껴져. 2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 마지막 반복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완벽해. 대퇴 사두근 운동 정말 잘했어. 여기 옆에 있는 도구를 잠깐 가져올게. 다음 동작을 보여주기 위해 의자를 하나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려줘. 계속해서 하나. 의자를 하나 가져와서 소파 근처에 놓고 천을 벗길 거야. 참고로 작은 팁 하나. 이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서 하는 운동에서는 발목에 무게를 추가해서 운동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미 이 운동 자체가 꽤 어려운 편이야. 카메라에 머리가 잘리지 않게 조금 더 멀리 둘게. 그리고 이제 스쿼트 동작을 시작하자. 어때? 좀 잘리고 있나? 이제 어때? 훨씬 나아. 스쿼트 운동이야. 네 거실에 있는 의자를 소파 팔걸이 근처, 네 앞에 두는 걸 추천해. 왜냐하면 우리가 반 스쿼트를 할 거거든. 너무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야. 무릎에 약간의 압력을 주면서 무리하지 않을 거야. 양발을 몸 양옆,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해. 이전 운동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관절을 굽히는 거야. 바로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하냐고? 마치 소파 팔걸이에 앉으려고 하면서 의자를 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엉덩이를 지지하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앉은 다음 아주 천천히 통제된 동작으로 일어나는 거야. 내려가서 지지하고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오는 거야. 무릎에 대한 유일한 주의사항은 운동하는 동안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하는 거야. 항상 무릎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해. 무릎이 항상 새끼발가락 위에 오도록 유지하는 게 좋아. 그게 이상적이야. 2번 반복했으니까 8번 더 해보자. 아주 천천히 앉았다가 통제된 느린 동작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 일어난다. 넷. 하나, 둘, 셋, 넷, 넷. 뒤로 지지하고 들어 올린다. 다섯, 넷. 계속합니다. 천천히 뒤로 앉고 지지하고 들어 올린다. 여섯,
4개 남았습니다. 7. 뒤로 앉습니다. 올립니다. 8. 아홉. 마지막 반복이야. 앉을게. 올릴게. 10번. 이 운동이 정말 힘들다고 상상해봐. 10번까지는 못한다고. 괜찮아. 쿠션 2개를 놓으면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들어서 운동이 훨씬 쉬워질 거야. 이제 소파까지 내려가지 않고 훨씬 더 일찍 멈출 거야. 그래서 힘도 훨씬 덜 들 거야. 이 방법은 운동의 난이도를 네 능력에 맞게 조절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야. 다음은 스쿼트야. 클래식 스쿼트는 소파에 기대지 않고 가능한 한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이를 위해 항상 의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2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켜야 해. 발은 어깨 너비로 약간 벌리고 약간 바깥쪽으로 돌려주고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지 않게 해야 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엉덩이 관절을 잘 굽히는 거야. 의자에 기대고 엉덩이 관절을 잘 굽힌 다음 소파 팔걸이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그 다음에는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가면 돼. 완전한 스쿼트로. 많이 내리거나 적게 내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 능력에 맞게 운동을 조절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단순히 중간까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도 괜찮아. 항상 네 힘과 네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맞게 해. 자, 4번째로 가보자. 조금 더 많이 내려가도 괜찮아. 완벽해. 중요한 건 노력이 느껴지고 근육이 수축되는 게 느껴지고 움직임이 느껴지며 몸이 한계에 다다르는 걸 느끼는 거야. 4번째로 가보자. 5. 6. 7. 8. 9. 마지막 반복이야. 그리고 10. 완벽해. 다시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이 내려가거나 덜 내려가고 다리를 더 많이 벌리거나 덜 벌리면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 다리를 더 많이 벌릴수록 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줄어들고 운동이 더 쉬워져. 유일한 조건은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하는 거야. 그래야 반월 상형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어. 마지막 운동이 남아 있어.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오늘 루틴은 알차고 짧았어. 그게 중요해. 여러분의 무릎 상태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대퇴사두근의 힘을 키우는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해.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 루틴의 강도와 양을 어떻게 조절해야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줄게.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봅시다. 치료입니다. 이것도 조금 설명해드리고 좀 다뤄보고 싶어요. 무릎 관절염, 무릎 연골마모의 치료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것은 항상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 무릎의 근육 상태를 개선하고 관절염의 진행을 막으며 당연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운동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다른 치료가 무엇이든 간에 운동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 점은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변화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 습관의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체중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상 범위 내에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비만이 되지 않는 것은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당연히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체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의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제거되고 더 잘 자는 것은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급성으로 악화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주로 시행하는 다른 의학적 대안들도 있습니다. 바로 히알루론산 주사인데
이 주사는 무릎 안에 액체를 주입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진 관절면 사이의 미끄러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손상된 연골과 관절 내에서 원활한 미끄러짐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액체는 점점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히알루론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듭니다. 완전히 대체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점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주사는 다시 말하지만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보통 3,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무릎 수술을 원하지 않거나 수술 전에 시간을 벌고 싶은 환자에게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PRP 주사, 즉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주사는 혈액의 일부를 뽑아서 혈장을 분리한 뒤 다시 무릎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물질이 조직 치유를 촉진하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치료법들은 보통 비급여 치료라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PRP가 관절염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운동에 비해 작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이 항상 첫 번째 치료 수단가 될 것이고 PRP는 보조적인 치료법에 가깝습니다. 이런 치료법들은 히알루론산처럼 관절염의 진행을 조금 늦추거나 수술 시기를 미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면 여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특정 상황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연골이 완전히 소실되고 관절 주변에 뼈의 이상인 골극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관절염이 너무 진행되어 통증과 기능 상실, 무릎의 움직임 부족이 심해져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알겠죠? 저는 항상 수술을 피하자고 주장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관절염이 매우 심할 때 수술이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수술을 너무 오래 미루면 결과가 더 나빠질 수 있고 수술을 받으면 99.9%의 경우에 결과가 완전히 성공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매년 15만 건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수술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발전된 수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은 매우 많이 시행되고 있고 노화와 싸우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병원과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하는 것은 맞춤 제작한 인공관절입니다. 가장 손상된 뼈 부분만 아주 조금만 최소한으로 절제하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 최고의 경우에는 3차원 맞춤형으로 당신에게 완벽하게 맞게 제작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의 일치성과 관절 기전이 완벽해집니다. 무릎 인공관절에 대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퇴행성 관절염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거나 큰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저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무릎 인공관절과 무릎 수술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려면 먼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하고 만약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공관절의 건강과 당연히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정말 기본입니다. 알겠죠? 수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수술도 좋지만 먼저 이 부분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수술을 받고 비만이고 활동이 적으며 근력이 없다면 그 수술의 성공률은 분명히 매우 낮을 것입니다. 게다가 수술 전에 무릎을 더 많이 강화할수록 수술 후 결과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기 무릎 인공관절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부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퇴골 위에 놓이고 다른 하나는 경골 위에 놓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플레이트, 즉 스페이서라고 불리는 것으로 단순히 반월상 연골을 대체하고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이것은 슬개골 부품이고 하는 일은 슬개골의 뒷부분을 약간 갈아서 이 부품을 넣어 뒤쪽의 관절염을 없애는 것입니다. 특히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또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무릎 인공관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떤 외과 의사들은 환자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인공관절을 심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에 꽤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은 평균적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평생 동안 두세 번 인공관절을 교체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65세 수술을 받았다면 15년 후, 즉 80세에 무릎 인공관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수술이지만 뼈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 스템이 여기서 더 쉽게 볼 수 있듯이 더 길고 더 멀리까지 들어간다는 점만 다릅니다. 어쨌든 15년 후에는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해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인공관절이 나올 것입니다.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면 저는 항상 무릎 인공관절을 추천합니다. 결과가 정말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경험상 환자분들은 늘 진작 수술할 걸 그랬어요 라고 합니다. 이제 운동량 조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나 5가지, 아니 4가지 운동을 선택하겠습니다. 3가지나 4가지 정도로 하죠. 4가지나 5가지는 너무 많아요. 양쪽 다리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관절염이나 마모는 양쪽에 다 생기기 때문이죠. 3가지나 4가지 운동을 4세트씩 각 세트마다 10, 12회 반복해서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10회 반복하는 한 세트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동작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 루틴을 일주일에 3번 반복하면 3, 4주 후에 안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휴식, 즉 활동하지 않는 것도 운동할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을 조금 추가해서 무릎에 약간의 움직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걷는 것은 운동을 보완해주는 이상적인 치료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아시겠지만 비만이 있다면 체중 감량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만약 이 운동들이 너무 어렵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안이 남아 있을까요? 수영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작년에 촬영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은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담긴 PDF 파일도 다운로드할 수 있어서 수영장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지 않아도 되고 물에 빠뜨릴 걱정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종이를 가지고 운동을 따라할 수 있도록 말이죠. 3주 후에 저는 수영장에서 많은 영상을 촬영할 예정인데 이 영상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지만 지금까지 촬영이 어려웠습니다. 휴가 후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체중이시거나 통증이 심하시거나 이런 간단한 운동조차 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이 저에게 불편함을 주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불편함이 심각한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운동이 좋은 운동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록 통증이 있더라도 말이죠. 저는 이 통증 척도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통증을 0에서 10까지 분류합니다. 0은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10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입니다. 이 척도는 여러분 각자에게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각자 통증에 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할 때 불편함이 느껴지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0에서 4 사이에 있다면 계속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의 통증은 완전히 허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만약 통증이 더 심해져서 5, 6, 7이 된다면 그 운동은 강도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참을 수 있지만 통증은 참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트 수를 줄이거나 반복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 운동을 빼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도해볼 운동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통증을 참으며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세션 사이에 하루는 쉬세요. 운동도 일광욕처럼 휴식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과하게 하면 몸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자극을 받고 무릎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건 일광욕과 비슷합니다. 첫날부터 햇볕을 너무 많이 쬐면 피부가 빨갛게 됩니다. 그리고 항염증 치료와 특정 크림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해야 우리 몸이 필요한 보상작용을 하고 자극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 멋진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약과 독의 유일한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용량입니다. 운동을 처방할 때 어떤 운동을 하느냐만큼이나 용량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왔습니다. 30분간의 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작업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의 첫 번째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고정 댓글 첫 번째 링크로도 가능합니다. 작은 금액으로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멤버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제가 이런 교육적인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권장합니다. 이미 질문 하나를 받고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우리님의 좋은 댓글입니다. 훌륭한 운동들이 집에서 큰 도움이 되고 부모님께 틀어드리면 함께 따라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정말 기쁩니다. 이번 경우에는 보세요.
저와 함께 운동하는 걸 정말 좋아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모든 운동을 한 세트씩 다 하신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이나 4번 반복해서 전체 루틴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맞게 조절해서 좀 더 완벽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한쪽 다리 2번, 반대쪽도 2번 하셔도 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질문인데요. 자전거 타는 것이 무릎에 좋을까요? 네, 자전거는 무릎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물론 이 운동이 여러분의 상황과 증상에 맞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즉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자전거를 탈 때 통증이 0에서 4 정도로 약하거나 통증이 없다면 무릎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은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장 위치를 신경 써야 하며 무릎이 굽힐 때 증상이 없도록 완벽히 조절해야 합니다. 네, 문제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타기는 특별한 위험이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무릎 위로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그런 일은 드뭅니다. 클라라,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이 끝나면 항상 그랬듯이 제 채널에 업로드될 거니까 언제든지 문제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에, 이 질문 웃기네요. 다냈대. 무릎에서 달걀 껍데기 소리가 나는데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그 우두둑거리는 소리, 즉 관절 마찰음이 꼭 나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관절 안에는 여러 가지 액체가 있는데 이를 활액이라고 합니다. 그 액체에는 특정한 기포들이 있고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그 기포가 터지면서 압력 변화가 생깁니다. 샴페인을 열 때 나는 딸깍 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없지만 심한 관절염이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관절이 서로 닿으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인대 안에서 움직임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반월 상형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절 소리가 나도 멈출 필요 없고 그 소리가 무릎 손상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무서워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소리가 나더라도 움직이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많은 환자들이 소리가 나면 나쁘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를 키네시오포비아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부적절한 믿음 때문에 움직임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관절에서 소리가 더 난다고 해서 무릎이 더 닳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가 더 심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릎과 관절 조직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릎 관련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관절 문제가 아니라 슬개골, 즉 무릎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릎뼈가 주변 관절면과 약간 마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공관절입니다. 하지만 무릎은 실제로 똑같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잡음은 나쁜 증상의 신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해서 운동을 멈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운동을 중단하는 것은 전혀 권장되지 않습니다. 여기 베아트리스 댓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루틴을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완성하기 위해 조금 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골연화증이 있어서 스쿼트는 할 수 없습니다. 연골연화증에는 사실 스쿼트가 좋은 운동입니다. 물론 너무 깊이 앉지 않는다면 말이죠. 소파 끝에서 했던 것처럼 관절의 초기 범위에서 운동을 하면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운동이 통증이 4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잠시 미뤄두 두세요. 덜 앉거나 반복 횟수를 줄여서 무릎의 불편함이 덜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통증 척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이 운동할 때 방향을 잡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운동을 시도해보고 그 불편함이 다음날 더 심해지는지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질문을 보겠습니다. 벨루르데스님의 질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PRP, 즉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이고 히알루론산은 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벨루르데스님, 히알루론산은 꽤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PRP는 시장에 나온 지 20년도 안 된 것 같고 보통은 개인 병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이라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 생각에 스페인에서는 히알루론산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만 혈장 치료는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런 치료법들은 보조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항상 생활 습관의 변화와 운동이 병행되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파트리시아. 전방 십자인대에 문제가 있거나 인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관절염이 있어도 이 운동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것은 항상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댓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좋네요. 알겠죠? 후안 아코스타가 질문했어요. 근육 자극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TNS라는 게 있잖아요. 전기 기계로 패치를 붙이는 거죠. 또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잘 알려진 용도죠. 아니면 근력이나 근육 발달을 자극하기 위해서도 사용돼요. 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뇌에서 쿼드리셉스 근육을 수축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실제로는 그 대퇴사두근이 수축하는 것입니다. 쿼드리셉스는 약 65-70% 정도, 즉 65에서 70% 정도 수축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운동 경력이나 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수축이 더 효과적일 수도 덜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근섬유가 동시에 수축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육의 힘은 모든 근육의 수축이 얼마나 잘 동기화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근육을 수축시킬 때 근섬유를 65에서 70% 정도만 수축시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텐스, 그 EMS라고 하죠. 그 전기 자극은 당신이 더 많은 근육을 동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근육 수축의 효율성에서 5에서 10% 정도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구를 사용하면 운동이 더 효과적이 돼요. 대략 10에서 15 정도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는 무릎 회복을 개선하고 빠르게 하는데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근육 위축이 더 심한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근육이 아주 강한 사람들, 즉 근육턴과 힘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EMS의 효과가 훨씬 적습니다. 반면에 더 앉아서 지내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더 큽니다. 실제로 EMS, 즉 전기 자극기는 무릎 인공관절 재활 초기 단계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때는 근육이 약하고 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봐요. 아이리스님이 흥미로운 질문을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질환이 있어도 무언가를 꼭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무릎에 큰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무릎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식 생활이나 비만이 무릎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관절염 진행에 더 나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체가 자동차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릎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이 닳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멋진 그래프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단은 어떨까요? 만약 계단 오르기에 익숙하지 않고 근육통이나 무릎 통증이 있다면 계단을 오르는 것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계단으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훈련하면 계단 오르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계단 오르기는 무릎 강화와 안정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이리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들은 발생 가능성입니다. 무릎 관절염, 즉 관절마모의 가능성이죠. 그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두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로축은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 즉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축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활동의 양을 의미합니다. 활동량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관절염이 더 쉽게 발생하는 두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앉아서 생활할 때, 즉 활동량이 적을 때 관절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우 활동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전문적인 운동 수준을 말합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 운동을 하고 하루에 3시간씩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릎에 정말 많은 부담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중간 강도의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활동량과 관절염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관절염이 더 이르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몸의 많은 질환에서 나타납니다. 건염이나 허리 문제 등 어떤 문제든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만 지내는 생활이 적당한 활동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이 그렇게 잘 제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맞게 계단 오르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증상이 저절로 나아지기를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항상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여기 볼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났습니다. 로사, 히알루론산이 좋은 선택인가요? 물론이죠.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히알루론산과 함께 이런 다양한 치료법들을 병행해야 합니다. 주요한 것은 운동과 습관 변화입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체중을 줄여서 무릎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알루론산을 통해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댓글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러닝머신에서 조깅해도 될까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러닝머신에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하는 것만큼이나 나쁘다는 것이 이미 여러 번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연구가 있었습니다. 댓글을 지워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20년간 무릎 관절염 진행을 활동량이 매우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계속해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과 중거리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우 앉아서 지내는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알겠죠? 무엇이 밝혀졌을까요? 바로 제가 마우스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활동량이 매우 적은 사람들과 아주 많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 정도의 활동을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관절염이 더 쉽게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10km에서 20km 정도의 중간 거리를 조깅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엘리트 선수나 고강도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이런 정도의 운동은 무릎 건강에 정말 좋을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항상 연구와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나 의사가 말한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올릴 때 설명란에 몇 가지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 원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읽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좋은 라이브를 한 것 같아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많았죠? 특히 질문 부분에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저와 집에서 운동했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 새롭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고치몬 중에 한 봉씩, 그 다음은 저보충 저 시간입니다. 스페인 시간에 이번에는 디스크 탈출 중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